대한민국이 이렇게 진보하고 보수로 갈라져 있으면 안 된다. 촛불인 거죠? 벌써 행진을 해? 금속노조가 먼저, 지금 금속노조가 먼저 행진을 하고 있네요. 예. 종로 쪽으로 한 바퀴 돌고 오실 건가 봐요. 예, 오실 때까지 망치분 여기서 방송할게요. 예. 제가 노무현 정부 때,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제가 아프리카 방송을 했습니다. 예. 아프리카 방송을 하면서, 제가 이제 우리 아이들에게 사회탐구 교과서를 가르쳤었어요. 근데 이제 그 가르치는 내용에 보면 정치 부분을 제가 가르쳤었어요. 근데 정치에 보면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이다라는 설명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의 국민에게는 어떤 권리가 있다. 정치 권력과 경제 권력을 감시하고 비판할 권리가 있는 거예요. 그걸 가르쳐요, 교과서에. 근데 그거보다 더 충격은 뭐였냐면 대한민국의 언론에게는 정치 권력과 경제 권력을 비판하고 감시할 의무가 있다. 즉 언론은 아무리 정권이 잘해도 비판하고 감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국민은 정치 권력이 잘하는지에 대해서 끊임없이 감시하고 비판할 권리가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대한민국은 한 사람의 왕이 지배하는 나라가 아니라 민주공화국이기 때문이죠. 그러면 민주공화국이라는 게 뭐냐? 한 사람의 뜻대로 지배되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이 같이 공동으로 뜻을 모아서 화합을 해서 하는 정치가 공화국의 정치인 거예요. 그죠? 그런데 어떻게 보면 노무현 대통령 시기에 우리 사회가 진보하고 보수라는 개념으로 많이 분열되기 시작했어요. 사실 이제 김대중 대통령 때까지는 어떤 분위기였냐면 김대중 대통령이 그러니까 뭐라 그러나 김대중 정권의 출생의 배경이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무슨 연합? DJP 연합 들어보셨죠? DJP 연합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DJ가 그 당시에 그 김대중 대통령의 약자였고 그 다음에 JP가 김종필의 약자였어요. 그때만 되더라도 뭐 지금 노무현 대통령한테 노! 박근혜한테 박! 이렇게 못하던 시절이었어요. 그래서 마치 무슨 호를 불러주듯이 김대중 대통령은 DJ, 김영삼은 YS, 김종필은 JP 이런 식으로 부르던 시절이었어요. 근데 김대중 대통령이 아시다시피 이제 호남이라는 한계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다른 지역의 민주 세력을 모으더라도 표가 모자랐던 거예요.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은 맨 처음에 출발할 때부터 누구의 표를 얻고 충청의 표를 얻기 위해서 김종필하고 연대를 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맨 처음부터 김대중 대통령은 DJP 연합으로 시작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김대중 대통령 때까지만 하더라도 어떤 진보와 보수의 대립이 그렇게 강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게 어떻게 보면은 그 뒤에 노무현 대통령이 집권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인터넷 문화로 정치적인 사회 참여를 많이 하게 된 다음에 어서 오세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왜냐하면 이제 그 당시에 인터넷으로 댓글을 쓰고 이런 것들이 노인분들 지금은 우리 어르신들도 그게 많이 하지만 그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젊은이들 뭐 2030 젊은 층이 주로 인터넷을 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굉장히 진보적이고 개혁적인 입장을 선명하게 글을 쓰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김대중 대통령 때까지만 해도 심하지 않았던 진보하고 보수의 대립이 노무현 대통령 때부터 심화됐던 거예요. 그러면서 사회가 이렇게 극단적으로 갈려지고 그러면서 보수 세력은 한나라당 편을 들고 진보 세력은 그 더민주 편을 들고 그러니까 그다음 열린우리당이죠. 열린우리당 편을 들고 이렇게 나라가 갈라지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사실 그 부분에서 많은 사람들이 실망을 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노무현 대통령이 집권하러 나올 때 대통령으로 출마할 때 외쳤던 게 뭐냐면 우리나라가 영남과 호남으로 분열되어 있다. 이게 영남과 호남의 분열이 우리나라를 망국으로 이끌고 있다. 그러니 우리가 이 영남과 호남을 연합시켜서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자. 그래서 국가 통합이라는 것을 목표로 내세웠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경상도도 노무현 찍고 전라도도 노무현 찍고 그러면서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우리의 기대를 모아서 하나의 대한민국을 기대하면서 그때 투표를 했었던 거예요.
근데 결과적으로 노무현 대통령 지지자들 중에 어떤 개혁적인 이야기라는 목소리가 너무 컸고, 근데 노무현 대통령은 처음부터 어떤 목적이었다 그랬어요? 진보하고 보수, 뭐 영남과 호남 모두를 하나로 아우르겠다. 그래서 나온 전략이 뭐였을까요? 그래서 나온 노무현 대통령의 정책이 뭐였을까요? 대연정이었던 거예요. 맨 처음부터 노무현 대통령이 왜 대연정이란 주장을 했느냐 하면, 노무현 대통령은 사실 김영삼 밑에서 정치를 시작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 당시에 김영삼이 경상도 민주세력을 대표하고, 그 다음에 김대중 대통령이 호남 민주세력을 대표하고, 그 다음에 이제 김종필은 충청도를 대표하고, 근데 김종필은 사실은 어떤 그 정치 성향이 없는 사람이야. 이 사람은 이기는 사람 편을 들었던 거죠. 그래서 김영삼이 대통령 될 때는 김영삼 편을 들어서 3당 합당을 해줬던 거고, 그 다음에 김대중이 대통령 될 것 같을 때는 김대중 손을 들어서 DJP 연합을 해주고, 그래서 충청도는 어떤 정치적인 성향이 아니라 이기는 사람을 도와주는, 힘을 모아주는 그런 성향이 있었던 거예요. 그게 이제 노무현 대통령은 그 당시에 경상도에서 정치를 시작했고, 그러면서 이 김대중과 김영삼이 갈라져서 87년 민주항쟁이라는 그 대단한 역사를 이루고도 노태우가 대통령이 되는 그 비극, 죽서서 개준 역사의 비극을 뭐에서 찾았냐 하면 지역이 분열되어 있기 때문이다. 영남과 호남이 분열되어 있어서 우리가 죽서서 개주는 역사를 만들었다.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은 처음부터 사회통합, 정치통합을 목적으로 했던 거예요. 그래서 대연정이라는 걸 주장했고, 그래서 한나라당에게 외교, 안보, 외교하고 안보하고, 외교하고 같은 말이죠. 외교, 안보하고 국방, 외교, 안보, 국방, 그리고 또 뭘 맡겼어? 재정. 예. 그래서 외교와 재정과 국방을 맡겨서, 사실은 이제 그쪽이 새누리당이 중심적으로, 투자해왔던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세 가지는 한나라당에게 맡기고, 나머지 사회복지 분야, 그 당시에 이제 문화체육부라든가, 아니면 보건복지부라든가, 또 환경부, 노동부, 이쪽은 이제 진보 세력에게 맡겨서, 그래서 그 노무현 대통령이 원했던 건 진보와 보수, 경상도와 전라도, 그리고 이 한나라당과 그 열린우리당이 하나가 돼서 새로운 대한민국의 비전을 추구하길 바랬던 거예요.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의 초기 정책은 일단은 파이를 키워야 된다. 경제를 성장시켜 놓고 그걸 나눠 먹어야 된다. 라는 신자유주의 이론으로 나갈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리고 이제 그 당시에는 김대중 대통령 때 5년 동안 IMF를 극복한다고 했지만, 김대중 대통령의 IMF 5년 동안에 만들어진 게 뭐냐면 신용불량자. 그 신용불량자는 여러분들이 다 아시다시피 요게 뭐 때문에 생긴 거예요? 카드 때문에 생긴 거잖아요. 원래는 이 카드 정책이라는 게 김대중 대통령이 그렇게 아무한테나 다 풀어주라는 게 아니에요. 원래 김영삼 대통령 때 신용카드가 우리나라에 들어왔고, 그 신용카드가 연봉 5,600만 원 이상인 사람만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었어요. 근데 이제 김대중 대통령이 보니까 지금 IMF 때문에 많은 중소기업이 무너지고, 그래서 실제로 중산층이 무너져 내리고 소비 능력이 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걸 위축이 돼가지고 잘 안 써.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이 요구했던 건 연봉 5,600만 원이라는 기준을 연봉 3,300으로 낮춰라. 그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러면 이제 5,600부터 3,300 사이에, 여기는 거의 그 당시에 이제 중산층이라고 볼 수 있는 사람들이 그 카드를 가지고 소비를 할 수 있을 거다. 그래서 내수 촉진을 위해서 그 정책을 폈던 거죠. 그런데 이 카드 사업자들이 그때 그 이전에는 카드가 별로 없었어요. 우리나라에 신용카드라는 게 없었는데, 그 카드 기한 제한을 낮추니까 우후죽순 카드 회사들이 생긴 거예요. 그러면서 얘네들이 하면 안 되는 짓을 했어. 현금 서비스. 이 현금 서비스가 10몇 프로의 그 이자율을 받았던 거예요. 이게 뭐가 되는 거야? 사채였던 거야, 사채. 그래갖고 그 현금 서비스에 대한 이자 받는 재미로 이놈들이 점점 이제 그 신용카드 발급 기준을 없애버린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한테 막 카드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수입이 없는 주부들한테도 막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당장 직장을 잃은 아버지들이
월급을 갖다 줘야 되는데 갖다 줄 월급이 없었어. 그러니까 현금 카드 받아가지고 월급이라고 갖다 주고 이러면서 이 사람들이 쌓이고 쌓여서 뭐가 된 거예요? 결국 신용 불량자가 됐어요. 몇 명이었는지 아세요? 300만이었어요. 김대중 대통령 때 5년 동안에 그 신용 불량자가 300만 명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그 300만 명이나 되는 신용 불량자, 여기서 신용 불량자라는 게 뭐냐 하면 통장을 못 만드는 사람들, 통장 거래가 안 돼. 그러면 어떻게 되냐? 일을 해도 월급을 받을 통장이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300만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노무현 대통령이 어떻게든지 이 300만 명을 구제하고 가야지만 되는 상황이었던 거죠.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이 만든 게 뭐였냐면 제2금융권을 만들고 그러니까 만들었다기보다 제2금융권을 확대시키면서 그 제2금융권에게 이 소위 제1금융권, 즉 은행의 신용불량자들에게 대출의 기회를 주고 그 다음에 일단 이 신용불량자 300만 명에게 원금만 남기고 이자는 삭감해주는, 그러니까 이제 그 카드 회사들한테 너네 원금만 받아라, 그리고 이자는 포기해라. 그래서 이제 파산 신청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이제 그 300만 명을 구해줬던 거죠. 근데 그 300만 명을 구할 때 사실은 이게 어떻게 보면 국민 세금을 투입하고 국가에서 가난한 사람을 돌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부자들이 동의해요? 안 해요? 안 해요. 그러다 보니까 신자유주의 정책을 피면서 그 당시에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정책에 밑밥을 깔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렇게 노무현 대통령이 정치를 했는데 결론은 뭐냐면 노무현 대통령이 입장이 바뀌기 시작한 게 2005년부터예요. 2005년 말에 가서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국회에서 그 당시에 10대 재벌이 창고에 쌓아둔 돈이 160조 원이라는 게 밝혀져요. 그때 아무도 몰랐어. IMF였고 막 그 경제 위기를 막 극복해가는 시기였기 때문에 설마 대기업이 창고에다가 160조 원씩 쌓아뒀을 거라고는 아무도 상상을 못했던 시절. 그때 국회에 그게 처음 발견돼요. 2005년 가을 국회 때. 그래가지고 160조라 그러니까 안 믿었어. 아무도. 심지어 제가 2007년에 아프리카에서 생방송을 시작하면서 160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자 사람들이 그러는 거야. 저더러 160억이겠지. 그래서 저도 그랬잖아요. 그래 160조 너무 커. 설마. 제가 또 동그라미 약하잖아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조가 맞았어. 근데 워낙 굉장히 당당하게 얘기하면 그 맞는 것 같아. 예, 160조였어요. 그게 2005년에 재벌의 창고에 쌓인 돈이었던 거죠. 그런데 그게 이명박 정부 그 2012년 5년 만에 얼마가 됐다? 560조가 돼요. 이명박 정부 5년이 딱 지났을 때 560조가 되고 박근혜 정부 3년이 지났을 때 720조가 돼요. 그 돈이 계속 쌓여간 거야. 그러면 그 돈은 무슨 돈이냐? 그 돈이 무슨 돈이냐 하면 실제로 그 우리나라의 노동자들한테 연봉 7천은 막 연봉 7천 받 저기 지금 금속노조 지나갔잖아요. 저 사람들 연봉 7천 받는 귀족노조라고 우리가 쌍욕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연봉 7천이면요 뗄 것 떼면 한 6천 돼요. 1년에. 그러면 6천이면 얼마냐? 한 달에 월급 500이에요. 그러면 500만 원이 어마어마하게 귀족일까요? 실제로 500만 원이면요 4인 가족이 간신히 생활할 만한 금액이에요. 학생들 아이들이라 해서 돈을 적게 쓰지 않아요. 솔직히 얘기해서 엄마나 아빠보다 애들이 더 많이 써. 뭐 때문에? 사교육비 때문에. 실제로 그 너무나 비싼 사교육비를 감당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한 가족 한 명당 최소 100만 원은 들어가요. 그러면 최소 100만 원씩 해서 4인 생활비 들어가고 그 다음에 100만 원은 집을 운영하는 비용, 관리비 30만 원은 나오잖아요. 20만 원, 30만 원 나오죠. 그 다음에 각종 보험료,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뭐 기타 등등을 따지고 나면 그 다음에 대출금이 또 있잖아요. 무엇보다 대출금이 또 100만 원 또 나온단 말이야. 그러면 결국 500만 원을 벌어도 4인 가족이면 마이너스야. 솔직히 그렇잖아요. 그러면 연봉 7천만 원 받는 게 귀족노조예요? 아니에요? 아니란 얘기야. 그런데 우리는 연봉 7천을 귀족노조라고 불렀던 거예요. 왜? 그들이 그렇게 만들었어. 누가? 언론이 연봉 7천은 어마어마하게 돈을 많이 받는 거라고 얘기를 해갖고 우리가 깜빡 속은 거예요. 그 말이 맞다.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연봉 7천 해봤자 남는 돈이 없는 거야. 도리어 마이너스예요. 그러니까 세계에서는 기본적으로 지금 이제 연봉 1억 가까이 되는 거죠. 평균적으로 서민들이, 노동자들이, 그러니까 회사원들이 연봉 1억은 최소 받고 시작한다는 거야.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연봉 얼마가 평균이에요? 2,400에서 2,500이 평균이에요. 그러면 다른 나라보다 그 수입이 4분의 1밖에 안 된다는 거야. 그런데 일하는 시간은 다른 나라의 1.5배. 다른 나라는 기본적으로 OECD 국가들은 일주일에 몇 시간이래요? 40시간. 그러니까 8호 40해서 8시간씩 8일 하고 끝나는, 그러니까 5일 하고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절대 주말에 일 안 해. 그 다음에 야근 이런 거 하면 고발당해요. 근데 우리나라는 어때요? 기본이 60이야. 기본이 60. 하루에 12시간씩은 기본으로 일하잖아요. 그 다음에 주말에도 나오고 잔업도 하고. 그러면 그렇게 주말에 일하고 잔업을 하면 이 사람들이 돈을 얼마 정도 받아야 되냐면 1억 5천원 받아야 돼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받는 돈이 잔업까지 다 해야 3천. 굉장히 잘못된 거예요. 이 사람들이 받아야 될 돈 1억 2천이 어디로 가서 쌓인 거야? 재벌의 창고에 가서 쌓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돈이 160조였는데 560조 되고 720조로 계속 늘어나고 있는 거죠. 그러면 그 돈만 나갔냐? 노동자의 월급만 나갔냐? 그게 아니야. 그 다음에 뭐가 나갔어요? 중소기업의 납품값. 여러분 아시겠지만 중국에서 1990년에 그 공산주의를 아예 이제 거의 포기다시피 하잖아요. 경제정책을 거의 자본주의식으로 바꾼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굉장히 중국 내에 공장이 늘어나고 산업화가 되면서 어떤 일이 발생했을까? 전 세계의 자원을 싹 다 중국이 갖고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나온 말이 뭔지 기억나세요? 뭘까? 자원의 블랙홀. 그래서 1990년대 중반부터 2000년대까지 이제 그 2010년까지죠. 중국의 급성장. 이 중국의 성장은 이루 말로 할 수 없었잖아요. 어마어마하게 성장을 하면서 엄청나게 많은 자원들을 가지고 중국이 사서 가버리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자원의 가격이 2배, 3배 오른 거예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중소기업에서 자동차 공장이나 배 공장에다가 이 조립품을 납품할 때 그거 전부 다 외국에서 무슨 특수학금 사갖고 와야 되잖아요. 그거 사는 비용이 그 2000년대부터 2010년 이 정도에는 2배, 3배로 올랐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원의 비용이 올라가면 그 납품하는 그 부속의 값을 어떻게 해야 돼요? 올려줘야 되겠죠? 대기업에서. 근데 이 중소기업 해보신 분들은 다 알아요. 중소기업에서 저기 납품 그 조립품 만들어가지고 대기업에다 갖고 가서 이거 값을 좀 올려달라. 지금 이 납품 값을 감당할 수가 없다. 그렇게 얘기하면 뭐라고 그래요? 예. 납품 값을 올려달라 그러면 신경 쓰지 마세요. 예. 관심 종자에게 관심 주는 건 뽕쟁이에게 뽕 주는 것과 같다. 예. 납품 값을 올려달라 그러면 대기업에서 뭐라 그래요? 아유, 사장님 오늘 저녁에 밥이나 함께 먹으면서 얘기해요. 그래서 밥 먹으러 가. 그러면 밥을 먹어도 꼭 어디로 가? 꼭 초밥 먹어. 이 썩을 놈들이 초밥이 그냥 초밥이 아니야. 1인분에 20만원씩 하는 거 꼭 처먹어요. 술까지 먹고 옆에서 또 꼭 그 요리사가 또 잘라주면서 스미마생 뭐 이러면서 잘라주는 스미마생 아닌가? 뭐 이런 거 먹잖아? 그럼 그것만 처먹고 가면 좋잖아. 자, 찍으실까요? 그러면 뭐라 그래요? 아유, 입가심이나 간단히 하자. 그러면서 맥주 한잔 마시라고 그래. 그러면 이제 호프집 가려고 그러면 이것들이 가요, 안 가요? 안 가요. 그 다음에 꼭 문 닫은 데로 가. 꼭 문 닫은 데로 가서 부르면 안 될 사람들을 불러. 어린이 여러분이 계시기 때문에 여기까지 수위 조절합니다. 부르면 안 되는 그들을 불러가지고 만지면 안 되는 데를 만지면서 막 돈을 막 요구합니다. 그러면서 꼬라 버릴 때까지, 뭔지 알아? 왜 꼬라 버릴 때까지 양주를 처마시면서 그렇게 하루 저녁에 수백만 원을 날리죠. 그러면 그 중소기업 사장님은 어떻게든지 도장 한번 받으려고 그렇게 비굴하게 다 대주고 술값까지 다 대주고 나중에 이쁜 언니 아들이랑 가면 안 되는 곳에 가는 비용까지 되면서 우리 사장님들이 그게 고생을 해요. 그러면서 도장 찍어달라면 뭐라 그래? 사장님 내일 사무실 회사로 들어오세요. 그래서 가면 이것들이 뭐라 그래요?
입찰하실래요? 그대로 하실래요? 여기서 입찰이란 말은 뭐냐면 다른 새로 들어오는 사람들이랑 경쟁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새로 들어오는 사람은 어떻게 한다? 지금 납품하는 가격보다 초기에 가격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낮은 가격으로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받는 돈보다 더 못 받게 되는 거죠. 그게 중소기업들이 망한 원인이에요. 그래서 원래는 중소기업들이 돈을 더 많이 받아야 되는데 대기업에서 돈을 안 주니까 그거 어떻게든 해결해야 돼. 그래서 어떻게 해요? 와가지고 그 멀쩡히 직장 다니는 오랫동안 일해왔던 김 과장, 너 어저께 지각했지? 너 횡령했지?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저 영수증을 좀 늦게 낸다고 너 이거 뭐 잘못한 거지? 이러면서 자르고, 그 다음에 노동자들 이 핑계 저 핑계 대서 자르고 부도 났다 이러면서 문 닫고 도망가고, 그래서 월급을 몇 달씩 미뤘다가 그 월급을 안 주고 문 닫으면서 이 중소기업들이 그 대기업에게 납품하고 제대로 납품값을 못 받으니까 그런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면 월급을 떼인 노동자들이 길거리로 나앉게 되고, 그래서 우리 아버지들이 알코올 중독자가 되고 엄마들은 노래방 도우미로 나가야 되고 그런 시대가 계속 만들어졌던 거죠. 결국은 대기업에 지금 쌓여있는 720조는 누가 받아야 될 돈이야? 우리 중소기업의 사장님들이 받아야 될 돈이야. 그런데 그 돈 안 준 거야. 그 다음에 그 720조 중에는 또 뭐가 있어? 우리 노동자들이 받아야 될 임금이야. 그것도 안 준 거야. 그래서 결국 전국에 있는 중소기업과 대기업 노동자들의 임금과 그 다음에 중소기업의 사장님들이 받아야 될 납품값을 표준어로 뭐라 그러지? 삥땅 말고 횡령? 아니야, 횡령은 아니야. 갈취! 훌륭해요. 갈취해가지고 갈취해가지고 창고에 쌓아둔 돈이 720조. 근데 이게 다가 아니야. 뉴스타파에서 찾아낸 거에 의하면 해외로 빼돌린 돈이 얼마? 840조. 합치면 1560조가 대기업에서 빼돌린 돈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금액 어디서 들어본 금액이야? 1560조 어디서 들어봤어요? 우리나라 부채 금액. 가계부채 더하기 국가부채. 가계부채랑 국가부채를 다 더하면 1560조가 나와요. 그러니까 결국은 원래 대기업들이 훔친 돈은 원래 우리 돈, 국가의 돈이었던 거야. 그런데 그 돈을 제대로 세금을 안 내고 그 돈을 그들이 착복해서 해외로 빼돌리고 창고에 쌓아두는 바람에 온 국민이 뭐가 된 거예요? 빚더미에 올라앉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하고 다른 의견을 갖고 계신 분들이 나와 계시지만 사실 저분들의 삶도 너무 폭폭하다는 거야. 사실은 우리가요, 저분들이 돈 받고 나왔다라고 막 욕한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는 돈 주고 데리고 와본 적 없잖아. 그죠? 저 어르신들한테 사실 우리가 용돈 한번 제대로 줘봤냐고. 사실 우리 자식들이 자기 입에 들어갈 돈도 없고 당장 월급이 부족하니까 급한 대로 내 자식 입에다 넣고 우리 애기 학원이라도 하나 더 보내는 돈은 있어도 우리 어르신들한테 용돈 한번 제대로 못 드렸잖아요. 그래, 용돈 준다고 하면 엄마 아빠가 뭐라 그래? 할머니 할아버지가 나는 됐다, 다 필요 없다, 너네 나 잘 살아라 그런단 말이야. 그러면 진짜 그런 줄 알아. 그러니까 이렇게 된 거야. 그러니까 용돈을 줬어야 됐다고. 용돈을. 그쵸, 그래요. 자식들이 취직을 해야, 자식들이 취직을 하고 월급을 제대로 받아야 용돈을 드리는데 우리가 취직도 못하고 월급이 깎이다 보니까 먼저 부모님한테 드리는 용돈부터 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모님들이 저기 리어카 끌고 다니면서 허리가 다 굽은 몸으로 박스 주스러 다니고 병 주스러 다니고 그렇게 비참하게 살 수밖에 없었던 거 아니에요. 그죠? 결국은 그러면서 이제 나중에 부모님들이 짜증을 내. 니들이 나한테 용돈 한 번 안 주니까 나는 내 스스로 용돈 벌러 나간다. 뭐라고 얘기할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그 태극기 집회 나갔다, 박근혜 집회 나갔다고 부모님들한테 욕하면 안 돼. 차라리 우리가 용돈을 아껴서라도, 통신비를 아껴서라도 우리 어르신들한테 5만 원씩이라도 용돈을 드리는 우리가 돼야 된다. 그 얘기를 먼저 하면서 용돈을 드릴 때 그냥 드리면 안 돼요. 설명을 해야 돼.
아버지, 어머니, 제가 그동안에 용돈을 못 드린 이유가 뭐냐면 제가 사실은 다른 나라 사람들보다 일을 2배로 하는데 돈은 절반도 못 받습니다. 그래서 엄마 아빠한테 정말 좋은 거 사드리고 따뜻한 옷 한 벌 사드리고 싶은데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 돈을 전부 다 빼돌린 놈들이 재벌들입니다. 그 돈 빼돌려갖고 지금 창고에 쌓아놓고 외국으로 다 빼돌리고 그런 자기네들의 그 죄를 덮기 위해서 박근혜를 싹 꼬셔가지고 박근혜한테 뇌물 주고 지금 저놈들이 우리를 이렇게 만든 겁니다. 라고 설명을 구구절절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부모님들한테 아버지 그런 데 나가! 엄마 왜 그런 거 돌려! 라고 하면 안 된다. 그 라면 값이라도 아껴가지고 그 봉투에다가 돈 3만 원이라도 넣어서 정말 죄송하다. 그동안 못해드려서 죄송하다라고 쥐어드리고 나서 우리가 얘기를 해야 된다. 그렇게 중요한 건데 제가 왜 여기 와서 이 얘기를 하느냐. 지금 언론에서는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 탄핵 찬반 단체가 충돌할 것이다. 그러면서 마치 충돌하길 바라는 것처럼 그래서 심지어 박근혜 대리인단이 아스팔트를 피바다로 만들겠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국민들을 불안하게 만들고 그러면서 마치 내란을 일으킬 것처럼 내란이 일어나길 바라는 것처럼 그 언론에서도 부추기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란이 일어나면 뭐가 좋아요? 누구한테 좋아요? 아무한테도 좋은 사람이 없어요. 우리 어르신들은요 나이가 많이 드시면 골다공증이 다 와요. 그래서 왜 겨울에 함부로 돌아다니지 말라는 게 잠깐 미끄러져도 뼈가 바스라진단 말이야. 그러면 이 노인분들이 길거리에 나와가지고 괜히 싸움에 휘말리시면 얼마나 오랫동안 고생을 하겠어요. 젊은 애들 한 달이면 붙는 거 노인들 6개월씩 가요. 그러면 이 노인분들한테 뭐가 도움이 되겠어. 그죠? 그 다음에 우리 어르신들이 지금 먹고 살 건 없고 그 먹고 살지 못하는 원인에 대해서 제대로 설명을 못 듣다 보니까 막 젊은 사람들에 대한 막 분노가 쌓인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젊은 사람들 욕을 막 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 젊은 사람들이 얼마나 그러니까 우리 어르신들이 방향이 잘못된 거야. 젊은이들이 용돈 안 주는 거 맞아요. 근데 그분들이 왜 용돈을 못 줘? 월급을 못 받아서 못 줘. 일자리가 없어서 못 줘. 취직이 안 되니까 못 주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되냐 어른들이 야 이놈 새끼들아 우리 자식한테 일자리 내놔라 이러면서 한마디 하셔야 되는데 그걸 몰라. 아니 알아도 못해. 왜냐하면 제가 늘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어르신들이 어린 시절 태어나서 자라던 시절이 어때였어요? 태어났더니 일본 놈들이 칼 차고 다니면서 말 안 들으면 그 자리에서 족치는 순사가 제일 무서웠던 시절에 태어나서 간신히 철 들고 태극기 들고 해방이라고 얘기하더니만 곧바로 또 빨간색 완장 차고 한쪽에 다른 색깔 차고 서로 죽고 죽이고 그러더니 또 전쟁이 났어. 전쟁이 나가지고 죄 잡아 죽이고 그러고 나더니만 어떻게 됐어요? 전쟁 끝나고 이제 살만하나 했더니만 박정희가 들어오고 전두환이 들어오고 돌아가면서 마을에 똑똑한 애들은 다 잡아 죽이고 그런 시대를 살다 보니까 이 어른들이 만약에 이분이 40년에 태어났다 그러면 지금 몇 살이에요? 75세, 77세. 지금 77세의 노인분은요 40세부터 60년 그러면은 그러니까 40세부터 언제 1987년까지죠. 그러면 47년을 그런 무시무시한 시대에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많이 보셨잖아요. 만약에 은행에 강도가 들어가지고 은행 강도한테 2시간만 인질로 잡혀 있어봐. 그 정신이 나가잖아요. 얼마나 무서워. 그죠? 쟤네들이 날 죽일 수도 있다. 그걸 뭐라 그래요? 스톡홀름 증후군이라 그런다. 근데 우리 어르신들은 무려 47년 동안을 그런 공포와 뭐라 그러나 이 공포 속에서 살 수밖에 없었던 거죠. 살아남으려면 무조건 그들에게 만세를 불러야만 살아남았어요. 제가 가장 가슴 아픈 장면이 2012년에 박정희 생가에 가서 만세 부른 할아버지. 2007년은 안 그랬어요. 2007년에는 박정희 생가에 가서 만세 부른 노인들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박근혜가 대통령이 안 될 것 같았거든. 그런데 2012년에는 우리 할아버지들이 박정희 생가에 가서 만세 만세 부르는 거야. 왜? 박근혜가 대통령이 됐을 때 두려운 거야.
박정희가 18년이에요. 이승만이 13년, 박정희가 18년, 전두환이 8년이에요. 가장 독재가 길었던 게 박정희 시대야. 그러니까 노인들, 어르신들은 피로 아는 거야. 그러니까 세포가 기억하는 거야. 그 시절의 공포를. 그래서 막 박정희 만세를 막 외치고 있는 그 노인들을 볼 때 너무나 가슴이 아팠어요. 그리고 부끄러웠어요. 제가 정치계에 관심을 가지고 실제로 정치하는 국회의원을 돕고 남편도 정치를 하는데 얼마나 우리가 제대로 정치를 못했으면 이 어르신들이 지금 이 세월이 지나서 2012년에 박정희 만세를 불러야만 했는가. 저는 거기에 책임을 통감했던 사람이에요. 잘한 거 없다. 우리가 야당 지지자들이 우리는 잘못한 거 없다. 우리는 정의를 외쳤고 민주주의를 외쳤고 우리는 잘못한 거 하나도 없다 라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제대로 더 똑바로 했어야 됐다. 김대중 노무현 때 더 잘했어야 됐고 언론이 개소리를 할 때 우리가 등 돌리지 않고 무엇이 정의인지를 끊임없이 얘기했어야 됐다. 그런데 우리는 등을 돌렸고 그래서 고립된 김대중 노무현 정부는 언론의 비난을 받다가 무능한 정권으로 찍혀서 종지부를 찍었고 그리고 들어온 게 이명박 박근혜 시대였던 것이다. 그러니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건 뭐냐 하면 우리는 김대중 노무현 때 좀 더 잘했어야 됐다. 김대중 노무현 때 좀 더 민주주의에 관심을 가졌어야 됐다. 그래야 다시는 이명박 박근혜 같은 시대가 오지 않는데 우리가 그때 잘못했기 때문에 이명박 박근혜 시대가 왔던 것이다. 우리는 그걸 깨달아야 된다는 거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박근혜를 단죄하기 위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박근혜가 죄가 없나요? 아니요. 박근혜가 잘못했지요. 여러분 한번 우리 어르신들 붙잡고 물어보고 싶어요. 김대중의 노무현이 최순실 같은 년이랑 놀아나면서 이런 짓을 했다면 어르신들 어떻게 하실 겁니까? 김대중의 노무현이 최순실이니 우병우니 저런 놈들이랑 이런 짓을 했으면 어르신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물어보고 싶어요. 당연히 죽창에 찔러 죽이자고 할 거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예요. 그게 김대중이든 노무현이든 박근혜든 잘못한 건 분명히 잘못한 거다. 우리가 그 부분을 동의해야 돼요. 그리고 다시는 누가 대통령이 되든 같은 죄를 짓지 않는 나라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나라에서는 노인과 젊은이가 세대가 다르다라고 서로 비난하고 경상도 전라도가 고향이 다르다고 서로 비난하고 남자와 여자가 성별이 다르다고 서로 비난하는 그러지 않는 나라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은 다 같이 뭐다? 하나다. 뭐요? 대한민국 국민은 다 같이 하나다. 사실 우리가 나는 잘못이 없고 박근혜 이명박만 잘못했다. 김대중 노무현은 잘못이 없고 이명박 박근혜만 잘못했다 라고 우리가 얘기한다면 우리는 이 문제를 풀 수가 없어요. 우리는 모두 잘못했다. 김대중 정부의 실세들이 부패했던 거 맞고 노무현 정부의 실세들이 재벌들이랑 골프 친 거 맞아요. 그러면서 오만망자했고 나는 명분이 옳기 때문에 내 말 안 듣는 놈들은 모자란 것들이다. 그런 오만이 결국 이명박을 불러냈던 거죠. 그리고 이명박한테 사람들이 사기를 당하고 나서 박근혜는 정직한 우리가 말이 없으면 정직한 사람이라는 착각이 있었던 거야. 말을 못한 건데 말수가 적은 거라고 우리가 착각을 한 거야. 그래서 우리가 대국민 사기극의 희생을 당한 건데요. 예, 좌우지간. 그래서 우리가 지금 깨달아야 되는 건 뭐냐 하면 나는 옳고 너는 틀렸다 라고 얘기하면 안 되고 저 사람들이 왜 저렇게 얘기하느냐에 대해서 귀 기울일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그래야 저 사람들에게 우리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사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부모 없이 자식이 없다고. 제가 아침마다 받는 문자 중에 부모님들하고 생각이 달라서 고통받는 청년들 이야기를 많이 들어요. 제가 그분들한테 늘 하는 말이 뭐냐 하면 무조건 받아들여라. 부모님한테 아닙니다 라고 얘기하지 마라. 먼저 뭐라고 얘기해라? 네라고 얘기해라. 부모님들이 왜 너더러 촛불 가지 말라고 그러느냐?
부모님들이 47년 동안 보아온 세상에서는 그렇게 바른 소리하고 권력에 맞서서 촛불 같은 거 들고 다니면 그 자리에서 맞아 죽더라. 그래서 부모님들이 내 자식 그렇게 죽을까봐 나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동네에 똑똑한 젊은이들이 맞아 죽고 잡혀가서 간첩되고 온 가족이 풍비박산되는 걸 봤기 때문에 너는 그러면 안 된다. 제가요 태어나서 딱 한 번 우리 아버지한테 맞았어요. 아버지가 한 번도 절 때린 적이 없어요. 그런데 딱 한 번 맞은 게 뭐였냐면 전두환 때 제가 밥 먹다가 전두환이가 또 헛소리를 하길래 전두환 개새끼 그렇게 뉴스 보다가 한마디 했는데 그때 우리 아버지가 제 뒤통수를 손으로 때린 거예요. 불이 별이 번쩍해가지고 아버지! 그때 우리 아버지가 그런 거야. 이년아! 그러다가 잡혀가 뒤져. 그 시절엔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삼천교육대라는 걸로 잡아다가 사람들을 죽이던 때였기 때문에 때려 죽이고 그냥 묻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는 어린 딸이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한마디 했다가 그걸로 잡혀가서 어디 야산에 묻힐까봐 두려웠던 거죠. 저는 그래서 어른들이 우리 젊은이들을 비난하는 거에 대해서 저는 이해가 돼요. 그분들이 두려워하는 게 뭔지. 제가 1975년에 1974년이었죠. 유경수가 총 맞던 날 저는 이제 6살 때부터 뉴스를 봤거든요. 그때도 혼자서 그 무슨 기념식을 보고 있었어요. 텔레비전에. 근데 갑자기 뻥 그러더니만 텔레비가 지지직 그래서 끊겼어요. 그래서 이게 왜 그런가 그래서 텔레비를 아무리 때려도 안 나오더라고요. 그때 때리면 나왔거든요. 아무리 때려도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왜 그런가 그때 그날 우리 아버지가 하얀색 반팔 잠바를 입고 있었는데 그 점퍼가 푹 젖어가지고 살색이 드러날 만큼 젖어갖고 뛰어오신 거야. 전쟁 날까봐. 문세광이가 유경수를 쏴 죽였다. 그래서 이게 또 빨갱이들이 전쟁 나는 거 아니냐. 이래갖고 집안에 버글버글 어린 자식이 또 먹기는 좋은 거고 엄청 많이 먹는 딸내미가 지금 집에 버글버글 하니까 우리 아버지가 그냥 땀이 흠뻑 젖어가지고 뛰어 들어왔던 거. 저는 그때가 지금도 선명히 기억나요. 그게 지금 저 어르신들의 감정에 바닥에 깔려있는 두려움이에요. 이 권력자들이 자기네들이 그러면 저 어른들이 모를까요? 박근혜 이명박이 뭐 잘못했는지 모를까요? 우리보다 더 잘 알아요. 그 70년 80년 살아오신 지혜로 뭐가 잘못됐고 어떤 놈이 나쁜 건지 다 알아요. 그런데 이분들의 의식을 지배하는 건 뭐야? 힘센 놈한테 들이대면 개박살 난다. 그래서 개박살 난 사람이 여러 봤다. 그 조국의 민주주의고 정의고 필요 없다. 일단 네가 살아야 될 거 아니냐. 살아남는 게 그 여러분 기억나세요? 황산벌이란 영화? 강한 자가 살아남는 게 아니라 살아남는 자가 강한 기야. 그게 우리 어르신들이 갖고 있는 생각이라는 거죠. 살아남아야 민주주의도 있고 살아남아야 정의도 있는 거다. 그러니 네가 세상을 바꾸고 싶으면 힘을 가져라. 힘을 가지고 세상을 그때 가서 바꿔라. 힘을 가질 때까지는 살아남아라. 이게 저 어르신들의 바탕의 정서라는 거. 우리는 그거를 이해해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대화가 시작되는 거죠. 그죠? 저분들이 결국은 우리 부모님 세대예요. 그죠? 사실은 어떻게 보면 여러분 독재 시대 때 여러분 동네에서 갑자기 뭐 누가 체포되고 이런 거 안 봤잖아요. 동네 사람이 끌려가서 총 맞아 죽는 거 안 봤잖아요. 동네 사람이 간첩이라고 막 텔레비에 나오고 이런 거 안 봤잖아요. 그분들은 그걸 보고 자란 세대예요. 그 다음에 1960년에 4.19 혁명 났을 때 우리는 4.19 혁명이 되게 이렇게 그 어깨동무라고 평화 시위로 끝난 줄 아는데요. 4.19 혁명 당시에 총 맞아 많이 죽었어요. 경무대 앞에서 엄청 많은 사람이 총 맞아 죽고 그때 총을 맞아서 지금도 장애인인 어르신들이 많아요. 그게 1960년에 4.19 혁명도 어르신들을 봤고 5.18은 사실 광주라는 좁은 지역에서 있었기 때문에 목격자는 많지 않지만 좌우지간 전라도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데 그 뒤로 10년 동안 전라도는 빨갱이 소리 듣고 자랐잖아요. 그러니 그 두려움이 있었던 거죠. 그죠? 그리고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우리 아버지가 이제 참전용사신데 돌아가시기 한 달 전인가 정신이 돌아오셨어요. 그때 전쟁에 대한 참사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 이렇게 배가 터져가지고 개구리 배가 터져가지고 이제 그렇게 됐다는 얘기예요. 예. 지금 어린이들이 있기 때문에 자세한 얘기는 말씀 못 드리고 너무나 참혹했던 전쟁의 기억을
우리 아버지는 얘기를 하시면서 가셨다는 거. 그게 바로 우리 어르신들 세대를 지배하고 있는 의식이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늘 버스를 타고 오는데 우리 마을버스의 기사님께서 오늘 집회 가세요. 그래서 네, 집회 갑니다. 그랬더니 태극기 집회 가세요? 촛불 집회 가세요? 그래서 촛불 집회 가는데요. 그랬더니 거기 있는 것들은 뭐 하는지 모르겠대. 미친 것 같대. 아유, 태극기 들고 친일파 딸을 구하는 사람도 있는데요, 뭐. 근데 가만히 있어. 그러더니만 또 뭐래더라? 전쟁을 안 겪어봤죠? 내가 전쟁 겪게 생겼어? 내가 70살로 보여? 보니까 그 아저씨도 70은 안 됐겠더만. 70은 돼야 전쟁을 기억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전쟁을 안 겪었죠? 그래서 우리 아버지 참전용사인데요? 그때 가만히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버지가 뭐라고 그랬니? 돌아가실 때까지 민주주의로 있다 돌아가셨다고. 그러면서 전쟁의 공포를 팔아 민주주의를 위협하지 말라고 하시다 돌아가셨다. 여러분, 저 어르신들은요, 전쟁을 원할까요? 아스팔트에 피가 뿌려지길 바랄까요? 아니요. 저 어르신들은 전쟁을 싫어하는 거예요. 맞습니까? 네. 여러분은 전쟁을 원하세요? 아니요. 우리가 원하는 것도 전쟁이 아니잖아요. 네. 우리가 원하는 건 우리의 아이들이 어느 곳에서나 밝고 건강하고 긍정적으로 내가 오늘 열심히 살면 내일 나는 좋은 것을 먹을 수 있구나. 오늘 내가 열심히 살면 엄마 아빠랑 언젠간 행복해지겠구나. 아니 좀 더 오늘은 맛있는 걸 먹으러 가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 나를 우리가 원하는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저는 저기에 나와 있는 어른들을 보면 인질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분들 마음속에 있는 공포를 팔아서, 전쟁에 대한 공포를 팔아서 권력을 유지하려는 자들의 저 못돼 처먹은 야욕을 보면 너무나 화가 나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총을 들고 칼을 들고 저들을 죽이는 건 답이 아니잖아요. 그죠? 될 때까지 설득하는 거. 제가 늘 그랬잖아요. 이기기 어려운 싸움에서 지지 않는 단 하나의 방법은 싸움을 포기하지 않는 것이다. 우리 어른들에게 아무리 설명해도 못 알아듣는다고 얘기하지 마라. 너가 설명하면 얼마나 해봤느냐. 우리 어른들이 우리에게 말을 가르칠 때 얼마나 희생하셨는지를 기억해야 된다. 그리고 그분들과 뜻을 하나로 모을 때까지 포기하지 말자. 그렇게 계속 가다 보면 우리는 결국 하나가 될 거다. 왜? 우리는 모두 전쟁에 반대합니까? 찬성합니까? 반대합니다. 뭐라고요? 반대합니다. 우리는 모두 민주주의를 미워합니까? 사랑합니까? 사랑합니다. 전쟁을 반대하고 민주주의를 사랑하면 우리는 모두 뭡니까? 하나입니다. 그죠? 전쟁을 반대하고 민주주의를 사랑하면 우리는 모두 뭐라고요?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적이 없어요. 오늘 많은 언론은, 그리고 많은 권력은 우리 국민들이 그 다른 뜻을 가지고 서로 달라붙어서 죽고 죽이도록 피바다가 되길 바라겠죠. 그 피바다를 이용해서 다시 권력을 잡고 나오려는 생각이겠지요. 그럴수록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를 욕하는 분들을 안아드려야 되고, 우리를 욕하는 분들의 손을 잡고 걱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해보세요. 오늘 태극기 두르고 막 여러분들한테 욕하면 어르신 걱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르신 걱정하지 않는 좋은 세상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라고 해보시면 얼마나 민망하시겠어요. 안 그래요? 우리가 할아버지 정신 차려요 라고 하는 게 아니라 너희들 내가 뭐 지금 뭔 소리인지 알고 나왔어 라고 얘기하면 어르신 걱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르신 날이 찹니다. 모자라도 꼭 쓰고 하세요 라고 해드리면 더 이상 우리가 싸울 일이 없는 거죠. 그죠? 우리가 꿈꾸는 세상은 나이가 많든 나이가 어리든 우리가 한 가족으로 손잡을 수 있는 세상. 저는 명절 때 부모님들이랑 싸우고 왔어요. 안 좋아해요. 우리 채팅창에서 노인분들 욕하고 청년들 욕하는 거 저는 안 좋아해요. 경상도 전라도 욕하는 것도 싫어하고 여자와 남자가 서로 욕하는 것도 싫어합니다. 보수와 진보라고 서로 비난하는 것도 저는 싫어합니다. 보수 진보 뜻도 모르면서, 보수 진보 뜻도 모르면서 지가 보수인지 진보인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보수인지 진보인지 싸우는 걸 보면 아주 기가 차고 방구가 나옵니다. 예? 그래서 정말 우리가 바라는 건 뭐냐, 남자와 여자가 서로 합해야 가정이 이루어지고
경상도 전라도가 힘을 합해야 나라가 하나가 되고 진보와 보수가 뜻을 모아서 해답을 찾아야 발전 전략이 나오는 거고 노인의 지혜와 젊은이의 힘이 합쳐야 비로소 세상이 좋아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나 좀 잘한 것 같아. 나 좀 잘한 것 같아.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언론이 원하는 대립과 전쟁의 분위기를 뭘로? 사랑과 평화의 분위기로 바꾸는 게 우리의 역할이다. 동의하십니까? 네! 박수! 이러니까 꼭 교주 같아요. 교주하세요. 자, 여러분 혹시 평상시에 망치 부인한테 뭐 듣고 싶었거나 궁금했던 내용 있으시면 한번 얘기하시고요. 없어요? 자, 잘 생각해보세요. 망치 부인에게 평상시에 진짜 궁금했다. 요거는 내가 꼭 물어봐야지. 근데 지금 마음속에 들 거야. 쪽팔려서. 몇 살입니까? 네? 몇 살이냐고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다만, 예, 1969년에 태어났습니다. 예. 마지막 386입니다. 예. 또 궁금하신 거? 목소리는 어떻게 관리하세요? 짜랑짜랑이 그게 닿지도 않고. 이 목소리는요, 사실 지금 저도 이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원래 이렇게 소리가 안 나왔거든요. 오늘 저 배에서부터, 저 단차에서부터 올라오는 이 소리를 들으면서 살짝 참 너무하시는구나 라는 생각도 들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요, 원래 화통이 크대요. 왜 사람 성량이 큰 경우가 있잖아요. 제가 그런 형이래요. 그래서 그러니까 사람들 중에 부드러운 소리는 오래 가는데 저는 소리가 큰 대신 짧게밖에 못 써요. 한 4-5시간 쓰면 못 쓰게 돼요. 예. 포도 먹어서 그러잖아요. 네? 포도. 포도. 소리와 위장은 관계가 없습니다. 예. 근데 제가 볼 때는 슈퍼푸드라는 포도를 어린 시절에 그렇게 많이 먹어서 지금도 이 천하 강절 체력이 나오는 거 아닌가. 예, 저도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또 궁금하신 거 없어요? 이렇게 경찰분들이 이렇게 보호를 해주시니까 미안하기도 하고. 예. 자, 궁금한 것도 없어요? 예. 궁금한 거 없으시면 또 다음 이야기 한번 나갈까요? 예. 자, 오늘 이제 우리 망치 부인이 여기 나와서 정치와 경제에 대한 기본을 이제 이야기했고요. 그럼 또 뭐 하는 시간이에요? 역사에 대한 얘기를 하는 시간이겠죠. 그죠? 예. 사실 내가 이게 다 내 동생 때문이야. 아니, 이게 혈육이라는 게 지난주에 제가 사실 그동안 너무 힘들었잖아요. 아시다시피. 예. 제가 주 7일 동안 나 지금 며칠째 방송이에요 지금. 제가 하여튼 지금 2주일 동안 안 쉬었어요. 그죠? 예? 계속 방송을 하면서 그것도 하루에 4시간씩 솔직히 얘기해가지고요 1시간짜리 팟캐스트도 4-5명이에요. 근데 저처럼 혼자서 4시간을 땡으로 떠드는 사람 드물잖아요. 그렇게 6일씩 떠들고 촛불집회 왔는데 세상에 혈육이라는 게 날로 먹더라. 그러면서 한마디도 안 했다고. 그런 날 한마디를 했어야 될 거 아니냐고. 그래서 사진이요? 보내려고. 네, 자 그러면 역사 이야기 전에 사진 타임, 포토 타임을 같이. 자 잠깐만, 천천히 이쪽으로 오세요. 여기서 이렇게. 예. 자, 사진 카메라는 어디 있어요? 예, 어르신, 선생님 이쪽에 오셔서 찍으셔야 돼요. 예, 여기서 찍으셔야 나오냐. 거기가 햇볕이라서요. 이쪽으로 오세요. 네. 질문보다 사진에 마음 있으신 걸 몰랐어요. 아니 우리 식구들이 너무 좋아해. 망치. 하나, 한 번 더. 제일 잘 나왔어. 잘 나왔어요? 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보고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이고, 망치. 한 번 더 찍을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하시고요. 저 있을 거예요. 네, 여기 행사가 다 있어가지고. 망치. 네, 고맙습니다. 네, 박수 한번 해주세요. 네, 다음 분. 자, 제가 셀카로 찍어드릴게요. 먼저 가도 죄송합니다. 지금 우리가 네, 앞에가 고맙습니다. 네. 자, 망치. 고맙습니다. 네, 다음 분. 저는 박수만 하고.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박수. 고맙습니다. 네, 다음 분. 네네. 그렇게 같이. 네. 카메라. 여기 찍으세요. 여기 쓰셔야 돼요. 네. 자, 조금만 멀리. 예. 망치. 네, 고맙습니다. 자, 네. 자, 다음 분. 카메라. 망치. 네, 고맙습니다. 자, 다음 분. 망치. 네, 다음 분. 배터리랑 같이? 이거, 잠깐, 이거 누가 찍어줘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좀 멀어. 좀 찍어주세요. 망치.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망치. 밴쿠버에서 오셨어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어서오세요. 망치. 고맙습니다. 자, 다음 분. 됐어요? 네. 망치. 한 번 더.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분. 저도 한번 찍을. 이쪽은 집인데. 지난번에 말씀하신 네, 고맙습니다. 못 만나셨구나. 찍었잖아요. 됐나요? 망치. 한 번 더.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분. 카메라. 망치. 난 지난주에도 왔다가 지난주는 저기 대중문화회관 횡단보도에서 있어요. 됐어요? 그때 들어오세요. 고맙습니다. 악수 한번 하시고요.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분. 네, 어서오세요. 셀카? 이 셀카로 찍기에는 3시라서. 하나, 둘, 셋. 너무 신기하고 막 심장이 너무 하나, 둘, 셋.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분. 고맙습니다. 망치.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음 분. 고맙습니다. 예, 셀카 찍을까요? 하나, 둘, 셋. 타이거 파스 하는 거거든요. 이게 타이거 고맙습니다. 박수. 호랑이 파스. 아, 예. 네, 감사합니다. 다음 분. 지난번에 네, 안녕하세요. 수고하시고. 네. 셀카? 이거 하길래 하나, 부산! 반갑습니다, 다시. 이제 그만하고 얘기 좀 합시다. 네. 네, 괜찮아요. 괜찮아요. 네. 촛불 집회에 대해서 또 얘기 듣고 싶으신 분이 또 와 계세요. 예. 가만히 있어보자. 방향이 바뀌었어. 이거 어떻게 되지? 어떻게 바꿔야 돼? 방향을 바꾸는 게 있는데, 여기 이거 예. 지금 잠깐만요. 제가 여기 와, KT 인터넷 전화 이거 인터넷이랑 전화랑 같이 하니까 되게 싸네. 이 다 해가지고 얼마고 이게?
3,850원. 되게 싸네 이거. 할아버지, KT 인터넷 전화만 있으면은 보이스 피싱 같은 거 전혀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예. 역시 새아밖에 없구만. 나 있다. 이 잔습 쪼쪼 나왔어 이거는 또 이 새끼가. 여보세요? 저는 본인의 해당 은행 계좌를 담당하고 있는 과장입니다. 내 계좌를 관리하는 은행 과장. 나는 돼지 저금통에 그 돈 넣지